썰물 뒤에는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배를 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창밖은 이제 막 밤과 아침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아주 조용한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간 특유의 차가운 공기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들이마시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앞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종이 냄새 사이로 치열하게 살다간 한 남자의 묵직한 호흡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마음속에 늑대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 늑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늦은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혹은 출근길 차창에 비친 지친 내 얼굴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막연한 두려움. 우리는 그것을 보통 부족함이나 결핍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대부분 그걸 무서워합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애써 외면하거나 도망치려 하고요. 하지만 여기 그 결핍을 늑대라 부르며 정면으로 마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늑대를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생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은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그가 남긴 어떻게 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감각을 건드려 보려 합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운 진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 카네기가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단단한 부의 파동을 심어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를 아주 조금 비틀어 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의 목소리에 그리고 100년 전 카네기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저택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어라. 카네기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 나오는 깊고 어두운 우물바닥에 홀로 앉아있는 소년이 떠오릅니다.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수작업 직조 기술은 증기기관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밀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의 몰락, 그것은 어린 소년에게는 세상의 천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을 겁니다. 가족은 쫓기듯 미국 펜실베니아의 슬럼가로 이주했습니다. 12살 소년 카네기는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해야 했죠. 낮에는 시끄러운 방직 공장에서 실을 감았고 밤에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어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난이라는 늑대가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을 비극이라 부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지? 라며 원망하고 그 결핍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경제적 결핍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카네기를 비롯한 또 다른 레벨의 경제에 오른 부자들은 가난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들에게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아주 잘 타오르는 최고급 무연탄 같은 연료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을 빌려볼까요? 그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가혹한 운명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어코 이 운명을 내 발 아래 꿀려라. 카네기가 12살에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가난이라는 늑대가 문 밖에서 으르렁거릴 때 그는 이불 속으로 숨는 대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주는 고통을 성공을 향한 폭발적인 에너지로 치환했죠. 현대 경영학의 구루, 일본 교세라의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폐병을 앓았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했으며 취직한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인생이 온통 잿빛이었죠. 하지만 그는 훗날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나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의 성공은 100% 나의 고난 덕분이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 지출을 걱정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앤드류 카네기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아직 뇌관이 터지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을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날카롭고 뜨거운 그 에너지 말이죠. 카네기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들은 스스로 싸워 이기는 법을, 결핍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가진 결핍,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축복으로 만들지 아니면 저주로 받아들일지. 1달러 20센트의 존엄. 12살의 카네기가 공장에서 일하고 처음 받은 주급은 고작 1달러 20센트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져도 얼마 되지 않는, 요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푼돈이죠.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존재다.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감각인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메일로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월급 250만 원으로 언제 부자가 됩니까? 그때마다 저는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전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시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 임대주택 단지에서 자란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 도중 다쳐서 해고당하고 의료보험도 없어 온 가족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 보며 자랐죠. 그가 처음 시애틀의 작은 원두 가게였던 스타벅스에 입사했을 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미국에 심겠다는 1달러 20센트보다 더 빛나는 가슴 뛰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처음 투자를 받으러 다닐 때요, 무려 242명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평생을 두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번 1달러가 물려받은 100만 달러보다 더 가치 있다. 이건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이고 마인드셋의 핵심 원리인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해본 경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본 경험은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를 성공에 맞춰 재설계합니다. 1달러 20센트를 벌어서 해냈다.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다 라고 느끼는 그 감각, 그 미세한 성공의 파동이 쌓이고 쌓여 1억, 10억, 1000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혹은 직장에서 복사기를 돌리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노동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팔아 푼돈을 버는 게 아니다.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그 벽돌들을 지금 1달러 20센트에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파수는 카네기의 주파수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루살이 생존자가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노동은, 여러분의 땀은 그 무엇보다 존엄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재테크 상식을 비틀어버리는 인사이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혹은 수많은 재테크 강의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리스크를 관리하라. 하지만 카네기는 말합니다. 그건 틀렸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그 바구니를 목숨 걸고 지켜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진짜 부자들 중에
분산 투자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나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떠올려 볼까요? 그가 처음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을 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오직 책이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적자가 나도 월스트리트가 비웃어도 그는 고객 경험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만을 지켰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막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는 그리 많지 않은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카네기는 철강이면 철강 딱 하나만 팠습니다. 이것저것 기울이는 것을 투기라 부르며 경멸했죠. 구리광산에도 투자하고 철도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발을 걸치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쓸 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소설을 쓰는 기간 동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와 수영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 루틴을 30년 넘게 정밀한 시계처럼 반복합니다. 다른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하루키는 말합니다. 집중력이란 재능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재능은 다 쏟아져 버린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느라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식도 해야 하고 코인도 해야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야 하고 남들이 한다니까 불안해서 다 조금씩 건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분산되고 어느 하나도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죠. 그 1도의 차이는 집중에서 나옵니다. 카네기의 조언은 사실 명확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오직 그 바구니만 생각하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칠판에 2x2 매트릭스, 즉 십자가 하나를 그렸습니다. 일반인용과 전문가용, 데스크탑과 휴대용 딱 4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수십 가지가 넘던 애플의 복잡한 제품 라인업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이 4가지 제품에만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 배스킷 전략입니다. 그 결정이 죽어가던 애플을 살려냈고 오늘날의 신화를 만들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한 바구니는 무엇입니까? 아직 없다면 그것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미친 듯이 그것만 파고드세요.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야 종이가 타오르듯 여러분의 집중력이 한 점에 모일 때 비로소 부의 불꽃이 점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여러 개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빗자루를 든 주인. 이 부분은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카네기는 평범한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자본가로 변신하는 그 과정, 비밀의 문을 열어 보여주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미래의 파트너다. 요즘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딱 내 업무 범위까지만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낮은 보상에 지친 마음을요. 하지만 카네기의 관점에서 그리고 냉정한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볼 때 그것은 사실 스스로를 영원히 정해진 날에 정해진 돈을, 그것도 정말 딱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그 돈을 받는 바로 그 위치에 그대로 계속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스필버그는 소위 취준생 시절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몰래 들어가서요. 아무도 안 쓰는 비어있는 공실이죠. 그 사무실 하나를 차지하고 마치 직원인 척하며 매일 출근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뭘 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월급 한 푼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훔쳐보며 감독들의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는 무급 인턴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의 거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그곳을 자신의 학교로 이용했던 겁니다.
카네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보 배달부 시절 남들이 퇴근할 때 몰래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신 타자기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했죠. 그 덕분에 그는 전보 소리를 귀로만 듣고도 내용을 받아 적는 유일한 기술자가 되었고요. 훗날 펜실베니아 철도회사 국장 눈에 띄어 스카웃됩니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CEO의 눈이었던 것이죠. 나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언젠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마음가짐이 그의 행동을 바꿨고 행동의 변화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더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자본과 시스템,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한번 이용하십시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평생 부품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순간 여러분은 회사를 나의 성장을 위한 실전 훈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왜 일을 더 하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월급을 받는 것 이상의 가치, 즉 돈 주고도 못 배울 사업의 기술을 회사 돈으로 배우고 있다고, 그런 관점과 생각으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예언처럼 말합니다. 결국 현명한 고용주는 그런 직원에게 지분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그를 놓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갑자기 지분을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회사는 여러분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하거나 여러분은 그 몸값을 무기 삼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실력을 바탕으로 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서 자신의 가치를 파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부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깊은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이 문장은 그 당시 돈만 밝히던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카네기는 알았던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흐르는 물과 같아서 댐 안에 영원히 가둬두면 썩어버린다는 것을요. 움켜쥐고 죽어봤자 관뚜껑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은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장에서 파블로 피카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카네기는 자신이 번 막대한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사회의 돈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 생각은 곧장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욕 맨하튼 7번가에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평생의 꿈으로 여기는 무대 카네기 홀을 지어 예술이 흐르게 했고요. 피츠버그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세워 인재들이 자라날 토양을 다졌습니다. 그가 전 세계 마을 곳곳에 지은 도서관의 수만 해도 무려 2,509개에 달합니다. 심지어 워싱턴에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가 남긴 유산은 차가운 돈 뭉치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따뜻한 시스템이 된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며 떵떵거리기 위함이라면 그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순환이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카네기는 돈도 똑같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부패를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비록 작게 시작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내가 번 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고귀한 야망을 품으십시오. 나는 돈을 벌어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나는 돈을 벌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을 줄 것이다. 그 거대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그 그릇을 채울 만한 막대한 부를 내려 보내줍니다.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데 바닷물을 부어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야망을 가지십시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창밖을 봅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는데요.
아침 햇살이 서재 책상 위로 쏟아지고 있고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이 시간이요.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약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입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고 돌아온 늙은 어부의 깊은 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 말이죠.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바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아마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비록 제가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지만 제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썰물 뒤에는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배를 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여러분 인생이 썰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빠져나가고 텅 빈 갯벌에 처박힌 낡은 배처럼 초라하게 느끼며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썰물은 물이 없어서 망한 상태가 아니라 배를 수리하고 돛을 정비하라고 주어진 휴식의 시간이자 준비의 시간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고치려고 하면 늦어요. 물이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물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갯벌 위에 있는 배를 수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기다리십시오.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어느 날 문득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음을 느끼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의 밀물이 밀려드는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닻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위대한 항해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